자, 이번 시간에는 기내 환경 조절 계통 계속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실 여합 및 기체 구조를 보면 비행 고도와 객실 고도의 차이로 인해서 기체 외부와 내부에는 다른 압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력 차이를 뭐라 그러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차압이라고 표현합니다. 미안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 자,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 압력 차이를 차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행 구조가 견딜 수 있는 차압은 설계할 때 정해진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항공기를 여합하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비행할 때 동체 구조에 작용하는 응력을 견딜 수 있도록 여합되는 부위가 충분한 구조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기체에서 배웠지만 앞, 뒤에 여합을 유지하기 위한 기체 구조물이 벌크헤드라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벌크헤드가 기체 동체 전방의 가장 큰 동체의 기골 구조죠. 양쪽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항공기가 얼마나 높은 고도로 비행할 수 있는가는 최대 허용 객수 차압을 얼마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 하다 보니까 오타가 있어서 잠깐 수정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페이지 242페이지 보면 3-7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차압이 8.9 psi가 나와 있는 항공기 객실 고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2,400m, 8,000피트, 이때의 차압은 11.04 psi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압이 아니라 이때의 기압이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 놓았을 때의 비행 고도와 객실 고도의 관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높은 고도에서는 공기압이 급속히 저하되므로 승객의 안락과 안정을 위해서 객실 여합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비행 고도는 0에서 2,400m 약 8,000피트 범위 내에서는 항공기가 여합을 하지 않아도 문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비여합 범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비행 고도 13,500m 즉 45,000피트 이상에서는 차압이 8.9 psi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행 고도가 높아지면 객실 고도도 따라서 올라가야 하는데 이 범위를 차압 범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행 구조가 견딜 수 있는 차압은 설계할 때 미리 정해지기 때문에 허용되는 차압이 크면 클수록 기체 구조는 더 강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45,000피트로 비행할 때 기압은 2.14 psi이므로 객실을 가압시켜서 8,000피트 이상인 11.04 psi가 되도록 공기압을 어떻게 된다? 승합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객실 공기를 가압시키고 감압시키는 방법은 이게 여합 장치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에서 보면 이게 3-7 그림입니다. 운송용 항공기 여합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륙하면서 캐빈 엘티튜드 고도가 실제 고도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플라이트 엘티튜드 고도로 올라가는데 실제 안에 내부 객실의 안에 있는 고도는 요 고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요 고도 높이가 8,000피트다. 실제는 45,000피트까지 올라갈 수 있고 보통은 비행은 요 범위 내에서 하죠. 여기 3만에서 45,000피트 사이에서 하니까 이때 45,000피트가 최대이기 때문에 8.9 psi 차압이 최대 범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런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유량 조절 장치는 피스톤형 밸브에 의해서 제트기관의 압축기로부터 객실에 공급되는 공기의 흐름을 어떻게 한다?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다. 그래서 이때 가스터빈 엔진의 압축기에서 작용하는 기압 공기에 따라서 피스톤이 작용해서 객실로 들어가는 공기 통로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장치다. 자,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밸브가 하나 나오는데 아웃플로우 밸브입니다. 여러분들 강의 교재 245페이지 보면 3-8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아웃플로우 밸브입니다. 아까 우리 여합을 유지하는 장치를 설명해 드렸죠. 그 밸브가 일정량을 배출을 시켜주는 밸브가 아웃플로우 밸브입니다. 자, 바깥으로 바람을 뿜어내주는 밸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종의 방출 밸브, 객실 압력을 조절하는 것이 그 첫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밸브는 고도에 관계없이 계속 공급되는 압축된 공기를 동체 옆이나 꼬리 부분, 보통 꼬리 부분에 있어요.
날개 필릿을 통해서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킴으로써 객실의 압력을 원하는 압력으로 유지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면서 일정하게 압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플로우 밸브 개폐 조절은 직접 공기압에 의해서 작동되거나 아니면 공기압에서 제어되는 전동기 구동에 의해서 작동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웃플로우 밸브는 착륙할 때 착륙장치 마이크로 스위치에 의해서 지상에서는 어떻게 된다? 완전히 열리도록 해야죠. 그쵸? 당연히 완전히 열려야지 밖에 압력하고 여기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출입문을 열 때 기압차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또한 비행 중에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객실 안의 공기 배출을 적게 하게 하기 위해서 밸브가 전체적으로 닫힙니다. 객실 고도가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서 아웃플로우 밸브의 개폐 정도가 좌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즉, 이 밸브는 공기의 유입은 계속 기내로 받아들이면서 배출되는 양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기능이다 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이게 아웃플로우 밸브입니다. 보통 어디 있죠? 항공기 뒷부분 꼬리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기능은 몰라도 되고 작동 방법은 몰라도 되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실 압력 조절기. 객실 압력 조절기는 규정된 객실 고도의 기압이 되도록 아웃플로우 밸브 위치를 지정도 해주고 자동적으로 등기압 범위에 있어서의 설정값을 조절해주며 차압 영역에서는 미리 설정한 차압이 유지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등기압 범위에서는 고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객실 압력을 유지하고 차압의 조절은 동체 구조 설계 최대 차압을 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객실 고도를 변경하라고 할 때에는 설정 노브로 기준을 다시 선택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약간 왔다 갔다 하네요. 객실 압력 안전 밸브. 그래서 객실 압력 안전 밸브는 차압이 규정값보다 클 경우에 작동되는 밸브로서 압력 릴리프 밸브와 기압이 객실 압력보다 높을 경우에 작동되는 부압 릴리프 밸브가 있습니다. 또 제어 스위치에서 작동되는 덤프 밸브가 있다. 자, 그럼 첫 번째 압력 릴리프 밸브는 뭐냐? 여압된 항공기는 일종의 커다란 압력 용기와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과도한 차압에 의해서 기체의 팽창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을 객실 압력 릴리프 밸브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밸브는 아웃플로우 밸브와 함께 구성하는 경우와 따로 분리시켜 하는 경우도 있다. 여압된 항공기에서 아웃플로우 밸브에 고장이 생겼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객실의 차압이 규정값 이상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 객실 압력 릴리프 밸브가 작동해서 객실 안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킴으로써 규정된 차압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유지해 주는 거다. 우리 릴리프 밸브 기억나죠? 압력 밸브, 압축 밸브를 통해서 나간 작동유든 어떤 유체가 과도하게 압력이 원하는 값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릴리프 밸브를 통해서 펌프 입구로 다시 돌려보내는 밸브가 릴리프 밸브였잖아요. 거의 똑같다는 거죠. 기능이. 차압이 규정값 이상으로 올라갈 때 초과하지 못하도록 배출시켜주는 밸브다. 압력 릴리프 밸브는 객실 압력이 미리 설정된 기압과의 차압을 넘는 경우 항공기 기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부압. 이번엔 반대입니다. 부압 릴리프 네거티브입니다. 부압 릴리프 밸브는 진공 밸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체 밖의 외기압이 즉 기압이 객실 안의 기압보다 높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고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려올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의 공기, 항공기가 올라갈 때 아니라 내려올 때 대기의 공기가 객실로 자유롭게 들어오도록 해주는 밸브죠. 왜냐하면 이제 올라갈 때야 바깥 공기가 압력이 낮으니까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거지만 내려올 때는 밖에 압력이 높아지는 상태고 되니까 쓸데없이 압력을 높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밖에 공기가 들어와서 압력을 유지해도 된다. 그래서 부압 릴리프 밸브를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밸브는 이 밸브는 항공기가 객실 고도보다 더 낮은 고도로 하강할 때나 지상에서 객실 압력과 기압을 일치시켜 줄 때 필요할 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항공기가 지상 모드로 되면 이 밸브는 자동으로 완전히 열려서 객실 압력과 대기 압력이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압이 객실 압력을 초과하면 밸브는 스프링이 밀고 열리게 되어서 대기 공기가 기내로 유입되게 되는. 그래서 항공기가 상승하거나 하강할 때 객실 내 압력 변화율이, 이거 앞에서 배웠죠? 분당 300에서 500피트 이상 이내에 되도록 공기 흐름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덤프 밸브는 조종석에서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조종석 스위치를 램 공기 위치에 놓으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려갖고 객실 공기를 대기로 배출시켜 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승무원의 의사가 있다면 객실 안의 기압을 바깥 공기의 기압과 같게 해줄 수 있다. 그건 뭐냐? 결국은 덤프 밸브는 항공기가 지상에 착륙 시 모든 객실 압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다. 버린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덤프 밸브가 열리면 객실 압력과 대기 압력이 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밸브는 항공기가 착륙 후에도 객실이 여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밸브다. 자,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냉난방 계통입니다. 그래서 공기 조화 계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냉난방, 저기 여러분들 이제 인관하고 나면 난냉반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이 냉난방 계통을 정비하는 난냉반이라고 표현됩니다. 정비부서. 그래서 공기조화 계통은 항공기 내부의 공기를 쾌정한 상태의 온도로 조절하고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를 필요할 땐 가열하거나 또 냉각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기내 온도는 항상 21도에서 27도 이 온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타보면 여름철엔 좀 더울 걸 느껴지고 겨울철엔 좀 뭐랄까 좀 춥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항상 이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름철에 공중에 올라갔을 때 보면 어쩔 때 냉각기를 사용하거나 가열기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왜? 3만 피트, 4만 피트 올라가면 마이너스 50몇 도까지 떨어지니까 밖에 공기가 당연히 히터를 써야 되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 공기조화 계통은 냉각용 공기와 난방용 공기, 환경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항공기에는 기내의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미리 설정한 기내의 온도와 비교해서 차이가 나면 이런 장치들이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압 공기는 압축기에서 압축될 때 이미 가열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추가로 가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온도를 높이고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가솔린 연료 가열기가 있거나 아니면 전기로 하는, 그 다음에 제트기관의 배기가스를 이용하는 열교환기 등을 사용합니다. 아니면 압축 공기를 재순환시켜서 더욱 가열되도록 하는 방법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자, 소형 항공기의 경우에는 여압 공기가 아니므로 실내 난방을 위해서 기관의 배기관을 우리 3-9 냉난방 열교환기라고 그러는데, 소형 항공기의 열교환기, 그래서 히터 머프라는 표현을 합니다. 안을 통과시켜서 주위로 지나가는 냉공기가 가열되도록 하는 간단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림은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이 방식은 간단하고 경제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배기관이 여기 통과하기 때문에 균열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CH 화합물이 연소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얘와 얘와 합하면 나중에 화학식으로 H2O가 나오지만 얘와 얘가 나오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의 유해 화합물이 가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가스들이 배기가스가 객실 내로 공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배기 파이프에 비눗물을 칠해서 거품을 칠해서 발생하는 상표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대형 항공기의 경우에는 열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림 3-10과 같이 연소 가열기를 설치해서 램 공기를 가열시켜 줍니다. 램 공기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소 가열기에 사용되는 연료는 해당 항공기 기관에 사용되는 연료랑 그대로 사용합니다. 당연하죠. 따로 연료를 탑재할 수는 없으니까. 연료 탱크로부터 중력에서 공급되거나 아니면 따로 연료 펌프를 공급하기도 합니다. 자, 연소 가열기를 이용한 가열 계통에는
온도가 규정값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가열기에 공급된 연료를 자동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장착되어 있다. 또 외기의 온도가 0도씨 이하일 때 점화를 돕기 위해서 가열기에 공급되는 연료관 주위에 전열선을 감아서 예열시킴으로써 점화를 오히려 쉽게 도와주는 장치도 있다. 자, 연소 가열기에 공급되는 연료 중에 불순물이 있을 때에는 연소가스가 독성을 가진 연료가 있으므로 연료가 연소기로 들어가기 전에 여과기를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그래서 연소 공기나 환기 공기가 부족하거나 가열기에 점화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위험한 상태에서는 연료 흐름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렇겠죠? 자, 연소 가열기에 공급되는 외부 공기는 기관의 주 공기 흡입구에서, 제가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사진이 이렇게 나오질 않네요. 공급받거나 따로 분리된 공기 스쿠프에서 공급받는데, 연소 가열기로 들어오는 공기 압력을 조절해서 연소 공기 릴리프 밸브 또는 차압 조절기를 연소 가열기 앞에 있는 냉공기 공급관에 설치합니다. 자, 전열기를 이용한 가열계통은 덕트 통로에 고저항 코일을 설치해서 전기를 흐르게 하면 열이 발생하겠죠. 덕트를 흐르는 공기가 가열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때 코일 주위에 공기가 잘 흐르지 않으면 코일이 가열되기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팬을 사용해서 충분한 공기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림이 드디어 나왔네요. 아까 히터 버프라고 했던 그림이 여기입니다. 램 공기가 여기로 들어가면 이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관을 여기로 통과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냉공기가 이 뜨거운 공기에 의해서 주변이 돌면서 데워지겠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데워진 공기가 객실로 들어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균열이 가면 이산화탄소가 같이 공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온도 조절, 객실 온도 조절 레버를 통해서 여기서 온도 조절해 주는 거고, 자, 연소 가열기를 이용한 난방은 여기 연소 공기 블로어로 해서 여기서 따뜻한 공기를 불어주는 겁니다. 연료 펌프를 통해서 연료가 공급되고 공기 블로어에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면 이쪽으로 공급이 돼서 들어가는 공급 환기 시켜주는 장치다. 자, 이번에는 냉각계통입니다. 냉각계통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공기순환 방식인 ACCS, Air Cycle Cooling System이 있고, 그 다음에 중기순환 방식으로 해서 VCCS, Vapor Cycle Cooling System,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순환 냉각 방식은 냉각 팽창 터빈, 쿨링 터빈 또는 익스펜션 터빈이라고 하는데, 이거와 압축기로 구성되는 공기 사이클 머신으로 에어 사이클 머신 ACM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열된 공기를 냉각시키는 공기 열 교환기 및 공기 흐름량을 조절하는 여러 개의 밸브로 구성되어 있는 기계적 냉각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장치는 이미 오래전에 실용화 되어 있었는데 용적이 크고 효율도 좋지 않아서 한동안은 증기순환 냉각 방식에 밀려 사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형이지만 성능이 아주 뛰어난 압축기나 팽창 터빈이 개발됐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는 오히려 증기순환 냉각 방식보다 무게가 크게 줄일 수 있어 아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공기를 매체로 하기 때문에 안정성도 높고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고장이 적고 경제적이어서 최근 어떻게 대형 항공기의 공기 냉각 방식을 위해 ACM을 이용한 공기순환 냉각 장치를 이용하는데, 이거는 제어는 조종사나 아니면 자동 차단 장치에서 제어가 됩니다. 자, 자동 차단 장치는 항공기 이륙할 때나 혹은 다발 엔진의 항공기에서 어느 항공기관이 고장났을 때 같이 고출력이 필요할 동안에는,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고고도를 고지역을 올라갈 때 에어컨 틀어놓고 차가 올라가면 힘이 딸리잖아요. 항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고출력이 필요할 동안에는 냉각 압축기의 작동을 잠깐 멈추게 해서 냉각 압축기의 작동으로 인한 출력 감소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어떤 대형 수송기에는 냉각 성능이 강력하고 기관이 작동 안 하더라도 냉각이 가능한 아까 얘기한 증기순환 냉각 방식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엔진 출력과 상관없이. 왜? 증기순환 냉각 방식은 작동 원리는 냉매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이나 냉장과 아주 비슷하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공기순환 냉각 방식을 보면
기관 압축기에서 나온 가열된 분리드 공기는 자, 그림 3-11과 같이 객실 온도 조절 밸브에 의해서 일부는 직접 객실로 가고 나머지는 1차 열 교환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림 설명드릴게요. 방금 기관 압축기에서 나온 가열된 분리드 공기가 어디로 지나간다? 객실, 여기 이제 기관 분리드 공기죠. 객실 1차 열 교환기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는 객실로 바로 이렇게 해서 공기 온도 조절 밸브를 통해서 객실로 들어가고 또 일부는 1차 열 교환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분리드 공기 1차 열 교환기를 지나가게 되면 이 외부의 램 공기, 찬 공기가 열을 빼앗기 때문에 온도가 외부 공기 온도 정도로 일단 냉각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냉각된 압축 공기 중에서 일부는 객실로 가고 나머지는 여기서 또 마찬가지 객실로 이렇게 가고 나머지는 압축기와 터빈, 요 압축기와 터빈으로 들어갑니다. 터빈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기 사이클 머신, 요 A심이 공기 사이클 머신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냉각 공기는 원심력식 압축기에서 압축되어 온도가 약간 상승하지만 다시 이렇게 해서 2차 열 교환기를 거쳐서 다시 냉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냉각된 공기는 이게 화살표가 잘못됐네.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죠? 이 냉각된 공기는 다시 터빈을 통과하면서 임펠러를 돌게 되고 이 압축된 공기는 터빈을 회전시키는 함으로써 압력과 온도가 더욱 떨어지게 돼서 이쪽을 통해서 수분 분리기를 거쳐서 객실로 공급되는 그런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증기순환 냉각 방식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증기순환 냉각 작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12 그림인데 자, 이 계통은 두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영역, 다른 하나는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을 흡수하는 영역은 낮은 온도와 낮은 압력 상태에서 희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열을 방출하는 영역은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 상태를 나타내는 검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좀 시간이 좀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그 끝까지 하다 보니 그 책을 다 뛸려다 보니까 요거는 양이 좀 많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자, 증기순환 냉각 방식은 다음과 같은 연력학적 원리를 이용한다.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 열을 흡수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기체가 액체로 응축될 때 열을 방출해서 열의 양은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흡수하는 열과 같이 되는 거고 당연한 거고 기체가 압축될 때는 온도가 증가하고 기체 압력이 감소하면 온도는 감소하고 두 물체의 온도가 서로 다르고 열이 서로 자유로이 이동하게 된다면 두 물체의 온도는 서로 같아지려고 한다. 이거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증기순환 냉각 계통은 기체 상태의 냉매, 우리 냉장고나 에어컨 다 냉매가 있어야 됩니다. 프레온가스나 보통 이런 거 쓰죠. 근데 이게 없으면 시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압축시켜서 압력과 온도를 증가시키는 압축기와 액체 상태의 냉매를 팽창시켜서 압력과 온도를 감소시키는 팽창 밸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냉각 사이클을 압축기에서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증발기로부터 흘러오는 압력이 낮은 기체 상태의 냉매는 압축기로 들어와서 압축되면서 높은 압력과 온도 상태로 바뀌고 이 고온고압의 가스는 응축기 안에서 흘러 들어가는데 안으로 항공기 외부의 공기가 응축기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열을 방출하게 돼서 되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즉 뭐냐? 응축기는 냉매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외부의 공기는 날개나 동체의 공기 흡입구로부터 유입되게 하거나 아니면 응축기 코일 부분을 아예 비행기 기류가 통과하는 기체 아래쪽에 장착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온고압이었던 가스는 응축기를 통로 지나가고 나면 온도가 감소하며 응축기를 빠져나가다 액체 상태로 건조돼서 바뀌고 건조 저장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 저장기에는 냉매 건조와 여과기를 담당하는 일종의 저장 용기를 역할하는데 이는 유리로 된 점검 구멍도 있습니다. 자, 좀 내용이 많은데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액체 상태의 냉매에서 거품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때 냉매의 양을 보충해 주거나 재충전해 줘야 되고 건조 저장기를 떠난 고압의 액체 냉매는 팽창 밸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팽창 밸브에서 냉매는
압력이 떨어지면서 등발기로 들어가는데 이때 이곳에서 냉매는 외부 에어를 흡수하면서 기체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블로어에 의해서 외부의 따뜻한 공기를 증발기 주위를 통과시키게 되면 증발기 내의 냉매는 공기의 열을 흡수해서 기체 상태로 바뀌게 되고 반대로 외부 공기는 열을 빼서 찬 공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과정 공기를 공기 조각으로 공급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을 하다가 제가 그냥 확 나가버렸네요. 죄송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게 이겁니다. 자, 고압 응축기, 고온과 고압으로 공기에 압축된 공기가 일로 들어오면 이 냉매가 이쪽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응축기를 통해서 계속 고압으로 유지하다가 건조 저장을 거치고 이 고압 액체로 다시 바뀝니다. 그럼 고압 액체로 바뀐 상태로 오다가 여기서 팽창 밸브를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팽창이 되니까 압력이 낮아지고 온도도 낮아지면서 냉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냉각 공기는 공급되고 이렇게 냉각기를 거쳐서 가열된 공기는 블로어를 거쳐서 이렇게 거치게 돼서 공급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압 증기가 순환되는 걸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책에는 가로치고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3-10페이지. 제가 일부러 써놨습니다. 요거. 자, 요거를 제가 온라인 퀴즈를 낼지 할지 뭐 하겠지만 온라인 퀴즈 아마 요거 나갈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또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내일 나중에 또 뵐게요.